미술에서 화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고민을 수학자들은 받아들여서 그것을 계산으로 다 돌려서 하는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 사형기하를 탄생시켰다 그랬죠. 그 계산의 위대한 힘이 그렇게 발휘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처음에 어빙 카플란스키의 말을 인용해서 나와 헬머스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헬머스는 선형대 수학에 대한 공통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 기저와 무관하게 생각하고 기저와 무관하게 서술을 하지만 선형대 수학을 그렇지만 유사시에는 연구실문을 걸어 잠그고 맹렬하게 행렬 계산을 했다. 계산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벡터를 추상화해서 벡터가 무엇인지 했고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먼저 정의를 하고 행렬은 추상화 안 했어요. 그죠? 행렬은 우리가 구체적인 수의 나열로 봤죠. 그럼 얘 둘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얘 둘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행렬에서 했어요. 뭔가며 행렬은 n 차원에서 n 차원을 옮겨주는 사상이다. 그죠?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n 차원의 점을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선형사상이 있습니다. 선형사상. 근데 우리가 벡터를 모아놓고 벡터 공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선형 공간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선형 공간에서 선형 공간으로 보내는 사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벡터 공간 V1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벡터 공간은 V가 있는데 여기 있는 원소를 여기 있는 원소로 바꿔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 벡터를 W로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임의 벡터를 다른 공간에 있는 벡터로 그냥 대응만 시켜주면 되는가 하면 굉장히 방법이 많겠죠.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사상의 모든 사상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여기 있는 구조를 여기 가서도 그 사상에 의해서 구조가 잘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머니가 있고 여기 mother로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 있고 father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여기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관계는 정해져 있죠. 근데 이쪽 번역을 해서 번역된 공간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두 개의 어떤 V1, V2가 있어서 여기에 대응이 된다면 얘는 일로 간다면 이 사상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여기 있는 벡터들의 관계가 여기서 가서 연관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가령 뭔가며 여기서 더한 것이 새로운 벡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면 이게 더한 것은 뭐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더한 걸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에 어떤 스칼라 배를 하면 얘 스칼라 배는 뭐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스칼라 배한 A 배한 W1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는 이제 그 사상 중에 이런 사상만 생각합니다. 벡터 공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래서 이런 사상을 선형사상이래요. 선형 공간 속끼리 사이의 사상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형사상이래요. 자, 이런 생각은 그 전에 우리가 함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속 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할 거예요.
연소함수.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연소함수. 왜 그걸 생각하는가 하면 실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xi라는 수열이 x의 극한을 가지면 얘에서 함수에서 가면 여기에 fxi가 있고 얘는 또 fx로 가겠죠. 그죠? 함수에 의해서. 그럼 여기도 여전히 수열이잖아요. 이것이 좋은 관계가 되려면 이 수열이 1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극한을 가지는 게. 즉 실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함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연속함수를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연속함수가 중요한 이유고. 그러면 우리가 선형 공간에서는 함수 공간의 선형성을 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선형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벡터 공간 Rn 있고 Rn에서 Rn으로 가는 혹은 Rm으로 가는 꼭 두 개가 차원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어떤 선형사상들이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웠기 때문에 행렬에 의하면 행렬들은 이런 성질들을 만족합니다. 행렬이 M이 있고 벡터 A를 적용한 거하고 행렬 V2가 있으면 V1 더하기 V2는 행렬에 의해서 어디로 갈까요? MV1 더하기 MV2로 가고 이것은 MV1 더하기 MV2가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AIJ가 있고 VJ를 하면 이거는 그냥 덧셈의 연산이기 때문에 그 덧셈이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AB를 하면 그냥 얘를 AB 해서 더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잘 돼요. 그러면 행렬은 선형사상이네 해서 선형사상의 첫 번째 예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거꾸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선형사상이 있으면 얘는 행렬로 표시가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돼 있죠.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Rn에서 Rm으로는 선형사상과 행렬을 우리가 동치로 봅니다. 그러면 이 책의 첫 번째 할모스하고 카플란스키가 왜 행렬을 명렬히 계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선형사상의 성질을 보기 위해서는 얘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데 얘는 계산할 수가 있잖아. 얘를 계산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선형사상의 어떤 성질의 결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선형사상의 성질은 이걸 만족을 하니까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영백탄은 어디로 보내느냐? 영백탄은 어디로 보내느냐? 영백탄은 모든 성분이 0인 거거나 혹은 그냥 0이죠. 혹은 영백탄은 어떤 벡터에 0을 곱한 거나 같죠. 여기에 곱한 것이 여기 0으로 나오니까 영백탄은 항상 0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선형사상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우리가 제일 쉬운 게 R2니까 이 점은 선형사상에 의해서 항상 이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이런 벡터는 이제 끝이 이 점으로 가는 벡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기저를 했잖아요. 기저가 왜 그렇게 힘이 있는 벡터들인가를 알 수 혹은 중요한 벡터들인가 알 수 있습니다. 선형사상에 의하면. 여기서 이제 2차원에서는 우리가 E1, E2가 돼 있죠. 그죠? 임의의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선형사상 어떤 A에 의해서 이 벡터가 A21으로 가고 얘 벡터는 A22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임의 벡터 여기 A21 더하기 B22는 뭐로 갈까요? A21 더하기 B A22로 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나머지 벡터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함수를 보려면 함수에서는 각 점이 어떤 점으로 가는가를 다 살펴야 되는데 선형사상에서는 기저가 어디로 가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형사상에서 다른 벡터들은 딱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걔들을 베이시스라 부르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즉 공간의 기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형사상에 의해서 기초가 어디로 옮겨가는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 큰 조직의 기본적인 두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존재들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저의 모양이 어떤가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역으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얘들 값에 의해서 A21이 어디로 가고 A22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선형사상의 값은 그 값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못하더라도 E1이 여기서 이 F1으로 E1이 F1으로 가고 E2가 F2로 갔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A21 더하기 B22는 뭐 들어갈까요? A F1 더하기 B F2로 가죠. 그죠? 그러면 기저 벡터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벡터로 옮겨지는가를 보면 선형사상은 완벽하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가는 선형사상이 뭔가를 보려면 여기 있는 벡터들이 모든 점이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기저들을 찾아서 여기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기저들이 어디 가는가 하면 우리가 정해를 주면 나머지는 사상 자체는 딱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기저입니다. 기저.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선형사상이 있을 때 이 행렬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벡터들이 일로 어떤 벡터의 성분이 되는가만 보여주면 돼요.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알고 있는 가장 쉬운 기저들을 알죠. 뭐죠? 1, 0, 0, 1, 0, 0, 1 이걸 아는 거죠. 얘들이 무엇으로 가는 것만 알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1, 0를 계산했더니 뭔지 몰라. 뭔지 모르지만 이쪽에 오는 선형사상에 의해서 선형사상 A에 의해서 A1부터 A1N으로 갔다. 그 다음 0, 1 두 번째를 살펴보니까 얘는 A21에서 A2M M개로 가죠. M개로 갔다. 그래서 마지막 N번째 기전은 AN1부터
ANM으로 갔다. 그러면 각각의 기저들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았죠. 예. 그럼 우리가 이 행렬을 찾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찾아봅시다. 행렬이 뭔지. 그냥 요거 뭐하는 행렬 각각이 그렇다면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조선의 말로는 이걸 그대로 써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죠? 투원에서 투. 선생님 그렇게 써놓으니까 딱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죠? 1, 0 해서 이게 뭐가 돼야 되죠? A, 1, 1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A, 1, 2 A, 1, 2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A, 1M 이렇게 돼야 되는데 행하고 열을 바꿔야 되네요. 바꾸면 될 것 같죠? 그럼 얘를 이렇게 써봅시다. 자, 힌트는 여기 N개죠? 그죠? 그럼 여기에 N개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A1, 1, A2, 1, AN1 이렇게 쓰면 되겠죠? A2, A1, 2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이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첫 번째 벡터가 1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의하면 네. 이 벡터가 1로 가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벡터가 1로 가는 행렬을 찾는데 음, 지금 빨리 눈치가 있는 분은 여기서 보고 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행렬을 찾는 방법은 기저 벡터가 1로 가는 걸 보고 간 것을 보고 그것을 세로로 다 두면 된다는 거예요. 열로. 근데 사실 이걸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열 벡터를 쓰죠.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얘를 열로 썼으니까 얘를 그냥 열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열 벡터가 열 벡터로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선형사상은 RN에서 RM으로 가는 모든 선형사상은 행렬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또 쌍박한 게 그러면 이 선형사상이 어떤 성질들을 만족하는가 보면 이 행렬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기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잡기 마련이랬죠. 그럼 내가 이 다른 기저를 잡으면 그 기저에 의해서 표현되는 행렬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기저에 의해서 행렬이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고,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할 때 얘를 어떤 기저에 대해서 의존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표준 기저라고 하는데 RN에서 표준 기저에 대해서 이렇게 글씨가 잘 B B요? B를 이걸 뭐라지? 이렇게 쓰는 걸 뭐라 하죠? 무슨? 저기 흘림체? 아니 필기체? 뭐 있어요. 이태리체. 굵은 이태리체인가?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서형사상 행렬로 나타내고 행렬의 모양 꼴은 여기 있는
기저의 모양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의 꼴은 서형사상을 나타내주는 행렬의 꼴은 기저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야 그러면 Rn에서 Rm으로 서형사상이 행렬을 표시되니까 임의의 벡터 공간에 서형사상이 있을 때 이것을 행렬로 표시를 해줄 수 있을까? 궁금하겠죠?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이무의 뭐를 임의 벡터 공간 이거는 우리가 잘 알려진 숫자로 이미 표현된 벡터 공간이잖아요. 꼭 벡터 공간이 숫자로 표현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벡터 공간에서 여기 있는 선형사상이 있을 때 이 선형사상이 역시 행렬로 표현되는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행렬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니까. 어떤 논증을 할 때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계산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질문에 이게 그냥 가능한가 할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그리고 우리가 그 선형사상을 Rn에서만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임의의 벡터 공간에서 선형사상이 그런 걸 만족하는 게 있나를 알아봅시다. 선형사상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덧셈을 덧셈으로 유지해주고 스칼라 곱을 스칼라 곱으로 유지해주는 게 선형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형태의 선형사상 여러분 보신 적 있는 분? 행렬 말고 그 전에. 글쎄 뭐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그냥 뭐 1차 방정식 그런 것도 뭐 뉴런이 뉴런요? 뉴런에서 그거는 더럽죠. 네. 뉴런이 머리에 몇 쪽인데 몇 쪽을 다 조사해서 정말 네. 질문이 잘 머리에 박히지가 않아요. 여기는 숫자로 나타나는 벡터 공간 있잖아요. 벡터 공간에서 형사성은 수로 행렬은 수의 표현이잖아요. 수의 열로 표시를 했는데 숫자가 아닌 어떤 추상적인 벡터 공간에서 이런 사상을 행렬로 표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 거죠. 행렬 표시하는 좋은 점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형사상의 특징은 혹은 정의에 의해서 덧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고 유지해주고 스칼라 곱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게 선형사상인데 그런 선형사상의 예를 혹시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복수평면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복수평면도 어차피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 배운 겁니다. 미분. 두 함수가 있으면 두 함수의 미분은 뭐죠? 미분을 배울 때 처음 이성질을 배우죠? 숫자를 곱한 것의 미분은 미분에서 숫자 곱한 거죠. 그러니까 미분은 뭐다? 선형사상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적분. 되죠? 이거는 뭐죠? 숫자 곱하기 인테그랄. 그러면 저거는 지금 합에서만 하셨잖아요. 네. 곱에서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선형사상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두 벡터의 곱은 두 벡터의 내적은 있지만 두 벡터를 서로 곱해서 벡터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한 종류만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니까 일반적인 성질에서는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분이 선형사상의 성질을 만족하고 적분도 선형사상의 성질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미분 계산을 하기 전에 함수와 예, 한 이후의 함수 간의 그렇죠. 관계가 자, 선형사상이다. 예, 추상적인 벡터 공간에서 함수를 모아놓은 것이 벡터 공간이 된다고 그랬잖아. 특별히 뭐 연속 함수 이런 걸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합에 대해서만 합하고 스칼라곱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그거를 유지해주는. 유지해주는. 예, 그러니까 선- 연산이라고 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벡터 공간에서 연산이죠. 선형 결합이죠. 사칙 연산인가? 아니죠. 그런 백- 얘기가 사칙이 백- 아니라는 말. 사칙은 아니죠. 벡터의 성질, 벡터 공간의 성질, 벡터 공간에 정의된 연산은 우리가 중요한 게 두 개잖아요. 벡터의 합, 스칼라곱, 딱 그거 두 개만 중요하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두 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사상을 선형사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사상, 선형사상은 그 성질을 만족하는 거다. 그러면 행렬을 만족하는 걸 알았고 여러분들이 배운 사상 중에 미분이나 적분이 그 성질을 계속 만족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아닌 건 또 뭐 있죠? 아니 아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당연스럽게 저런 것들이 익숙해서 아닌 건 또 뭐 있었지? 그런 이게 당연하지 않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 것들을 하면 맞는 것을 찾으려면 너무 잘 없어요. 저희가 배운 게 다 선형적인 개념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거의 때부터. 중요해서 그래요. 네, 그래. 네. 초중고 네. 다 그 틀로 배워서 그거 아닌 거를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왜 그걸 하느냐면 사실은 대학교 수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적분하고 선형대수학이거든요. 뒤에 과목들은 그것의 확장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확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쉬운 연산들이잖아요. 덧셈하고 숫자를 곱하는 거. 근데 그게 다예요. 더 이상은 어려서 못해요. 수학자들은 항상 쉬운 것만 합니다. 계산하기 쉬운 것만, 알 수 있는 것만.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하면 이 미분을 행렬로 표시를 할 수 있냐, 적분을 행렬로 표시를 할 수 있느냐 질문이에요. 임의의 선형사상을 행렬로 표시할 수 있냐 이러면 어렵고, 자 이제 미분이라는 것이 함수들을 모아놓은 벡터 공간에서 선형사상, 이거는 이제 선형사상이라고 아니고 선형연산자라는 말을 써요. 선형 오퍼레이터라는 말을 썼는데 이 선형연산자가 행렬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미분의 문제가 뭐로 바뀐다는 거죠? 행렬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와 드디어 뭔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미분은 뭔가 어렵잖아요. 극한을 취하고 뭐 이래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극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극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성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어려워지는데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이 들어간 어떤 방정식을 푸는 건데 미분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풀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방정식으로 되죠? 미분을 행렬을 바꾸면 행렬 방정식으로 돼요. 행렬은 뭐죠? 그냥 일단 선형적인 덧셈 뺄셈으로 덧셈 곱셈으로만 된 거잖아요. 덧셈 곱셈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저게 행렬로 어떻게 행렬로 바뀌는가 봅시다. 자, 우리가 연속함수의 집합인데 1x 제곱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함수, 이거 다 함수죠, 그죠?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거 다 뭐지?
벡터 공간이 됩니다.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을 하려면 임의의 두 개를 더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가 보면 되고, 사실은 1xx 제곱이 아니라 좀 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합시다. 하면 임의의 2차식을 더해도 2차식이죠. 그죠? 여기에 스칼라 배를 해도 2차식이죠. 끝. 그럼 여기서 기제를 찾아봅시다. 무엇을 1하고 x하고 x제곱만 생각을 하면 돼요. 얘들의 선형결합으로 얘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여기서는 RN에서는 숫자의 어떤 순서상으로 했는데 함수 1xx제곱이 이 공간에서 기재가 돼요. 정규, 직교 이런 말은 안 씁니다. 그냥 기재가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미분 연산자에서 1은 어디로 가죠? 이왕. 그죠? x는 뭐로 가죠? 1. x제곱은 2x. 2x. 그러면 행렬, 선형연산자는 기저가 어떻게 가든가만 보면 된다 했죠. 그죠? 자, 1은 우리가 어떤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성분으로 나타나면 1, 0, 0이죠. 그죠? x라는 것은 0, 1, 0이죠. 그 다음 x제곱은 0, 0, 1이죠. 그럼 1, 0, 0은 뭐로 갈까요? 0이니까 0, 0, 0으로 가는 거죠. 0, 1, 0은 뭐로 가죠? 1로 가니까 1, 0, 0으로 가죠. 천천히 해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수능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재밌는데요? 아니 이- 저기 하겠습니다. 1에 해당하는 것을 1을 이 기제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1, 0, 0이죠. x는 0, 1, 0. x제곱은 0, 0, 1. 다시 얘기해 보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1을 네. 이 기제로 표현하면 1 더하기 0x 더하기 0x 제곱이죠. 왜 0이죠? 1은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x 제곱이죠. 그러면 얘 기제에 대해서 표현은 1, 0, 0이죠. 좌표가. x는 뭐가 되죠? x는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x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이 기제에 대한 좌표 0, 1, 0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얘기되죠. 오케이. 그러면 1, 0, 0는 0으로 가는 건데 0은 좌표가 뭐죠? 0, 0, 0이죠. 1은 좌표가 뭐죠? 1, 0, 0. 얘는 좌표가 뭘까요? 그러면? 0, 2, 0이죠. 그죠? 그러면 각각의 기제들이 1로 가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우리가 그 행렬을 어떻게 표시하면 된다 했죠? 세로로 쓰면 된다 했죠? 열로 쓰면 된다 했죠? 그러면 0, 0, 0 얘는 1, 0, 0 얘는 0, 2, 0 되죠? 그러니까 요 왼쪽에 행렬 기죠? 왼쪽에 기저의 표현. 기저의 네. 기저를 예. 요런 요 가운데 빨간 걸로 쓴 행렬식으로 연산을 하면 네. 이쪽이 된다 네. 이거죠. 지금. 네. 이 의미가 네. 결국 x 0승 1차항이라고 그러나요? 0차항이죠. 0차항은 0으로 가고 그렇죠. 1차항은 상수항이라 그러죠. 상수항. 상수항은 이렇게 하고. 네네. 상- 곱게 네. 곱게. 만약에 3차식까지 했다면 네. 4x4 행렬이 되면서 그다음 뭐가 되겠어? 003. 003.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일 이 함수들을 미분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연구를 한다면 그 미분을 연구하는 것보다 얘 행렬에 대해서 연구하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아까 뭐 쫓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 001이 020으로 바뀌었잖아요. 0, 예. 그거 어떻게 바뀐 거라고 그랬죠? 이 벡터를 표현한 0,0,1이죠. 네. 얘 x제곱이 2x로 갔죠. 네. 2x를 이 기제에 대해서 표시하면 뭐죠?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1에 대해서는 0을 곱해야 되고 2x가 나오려면 2x는 뭐죠? 0 곱하기 1 더하기 다시 2 분해하는 거예요.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x제곱. 얘들이 기제가 되니까 이 기제를 이런 선형 결합으로 표시하려면 얘밖에 안 난다는 거죠. 또 쪼개는군요. 어떻게 보면 저기 이 개수들을 이런 어떤 임의의 다항식이 있으면 그 다항식의 개수들을 이렇게 하나의 정보의 열로 만들어서 네. 미분할 때 이제 xn승의 n 곱하기 xn-1이 되니까 하나씩 차수가 낮아지면서 그렇죠. 되는 그런 거를 네. 규칙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럼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도 막 도함수가 2차 도함수, 3차 도함수 막 섞여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동화시키는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야 머리 좋다 진짜. 선생님, 근데 사상한 다음에 미분한 거의 좌표를 원래 기저 사상 전에 기저인 1x x제곱의 좌표를 표시를 하는 게 이게는 자기 이 벡터 공간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벡터 공간이죠. 기저가 똑같은 그렇죠. 기저가 예, 똑같으니까 기저 똑같은 기제에 의해서. 똑같은 기저 예,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여기서 똑같은 공간으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도 기제를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더 가지는 않겠지만 미분 방정식을 행렬로 풉니다. 실제로 행렬식으로 바꿔서. 그러면 미분 방정식의 해 존재는 거기에 표현된 행렬 시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해가 있냐 없나. 굉장한 생각이죠. 적분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딴 얘기 됩니까? 예. 아까 얘기하셨던 지난번에 이갑수 씨가 이제 다른 모임에서 저 특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제 유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헤드셋 강의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쌤이 얘기하셨고. 근데 이제 저로서는 낯설었던 게 그 양반은 강의 시작하자마자 막 뭐 행렬을 막 쫙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어요. 그냥 얘기만 그냥 일반적으로 워낙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냥 청취만 했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막 행렬식을 막 쫙 이렇게 늘어놓고 뭘 하려는 것인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분을 그런 식의 미분 방정식 그런 거를 행렬로 표시한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거는 또 다른. 다른 얘기. 그건 다른. 아, 그래요? 선생님 하나 예를 공대에서 이거 안 배우셨어요? 네? 공대에서 안 배우셨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전혀 뭐 얘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 청문회 안 플라톤의 산기설처럼 전생에 배웠나 안 배웠나 거의. 3년 지나면 공부해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건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취소 소개로 삭제. 그러니까 서당계는 3년을 있으면 풍을 얻기 시작한다는데 아무리 박사라도 공부 안 하고 3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아예. 그리고 이건 정말 처음 접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그러니까 아 그래요? 미분
그래도 최민경 씨도 물리학과 아니 저는 재료공학이고. 다 처음 들어요? 처음 듣습니까? 저도 미분 방정식 배웠을 때 예. 그 푸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미분 방정식론이 보통 한 학기 혹은 1년짜리 수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뭘 가르치는가 하면 라플라스 변화를 가르치고 론스키안을 가르치는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저기 물리세계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이 방식이 굉장히 근데 이상하게 안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선형대 수학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태까지 초중고에서 배웠던 거를 완전히 그 추상화해서 집대성했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공부했던 게 왜 배웠는지를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임의 룰에서 놀았구나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곧 대학교 때 선형대 수학을 그때 들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 뭐 제대로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 전혀 모르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숫자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이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형대 수학과 미분 방정식 혹은 주로 이제 선형 열린 미방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2차원, 3차원은 그리기가 힘들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2차원 평면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점들이 힘을 받아요. 그럼 힘을 받으면 그 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그려줄 수 있죠. 모든 점에서 힘을 받는다면. 자, 그럼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림이 좀 이상하다. 저 그림을 못 그려서 어떻게 그리면 되나. 여러분들이 이래 여기 막을 쳐놓고 그 점들에서 힘을 받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띄엄띄엄. 혹은 바람이 분다면 각 점에서 바람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걸 그릴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람의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커브는 사실 이런 모양으로 운동을 해요. 점대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힌트가 뭔가 하면 각 점에서 이 커브의 탄젠트 방향이 접선 방향이 얘들 힘을 주는 방향하고 같다 볼 수 있고 얘 길이가 크면 클수록 빨리 움직이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우리 XY 평면에서는 X, Y죠. 그죠? 그러면 어떤 시간에 함수로 둘 수 있어 각각은. 그죠? 그럼 이 벡터는 뭘까요? 미분값이죠. 미분값. X 프라임, Y 프라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프라임은 X와 Y의 어떤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시가 돼요. AX 플러스 BY. 예측을. Y 프라임은 또 CX 더하기 DY로 표현이 돼요. 각각의 좌표의 선형결합으로.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벡터의 꼴로 쓰면 A, B, C, D, X, Y가 되죠. 이 미분은 밖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죠. 기호에. 그러니까 X, Y 프라임은 A, B, C, D, X, Y로 표현이 돼요. 그 어떤 열 벡터의 미분은 선형으로 표시돼서 행렬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얘를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그죠? 예. 자, 그리고 원래 예정에 없던 수업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러분 이런 함수가 있다 합시다. 어떤 것을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다. 혹은 여기에 A를 곱한 것이 나오는 거다. 그럼 X는 뭐죠? 익스포넨셜 함수죠. X는 2의 A의 T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 미분하면 A 나오고 2의 AT니까 2의 AT는 X가 돼서 그렇게 되죠. 자, 이것이 우리가 가장 쉬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걸 나눠줘서 미분을 해주면 돼요. 그 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x, y를 우리가 빅x로 두고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x는 어떤 것의 x 프라임의 ax, 그죠? 얘는 ax, y고 얘는 x, y고 a는 이런 그것을 뭐지 성분을 가지는 행렬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x는 2의 a의 t가 되겠네. 자, 이건 뽀말한 겁니다. 뽀말한 거. 근데 여기는 행렬이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그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뭘 배웠는가 하면 2의 AT는 뭐 배웠죠? 아니, 그건 I가 붙는 거고. 무한급수로 표시가 됩니다. 2의 뭐는. 그거는 1 더하기 AT 더하기 AT의 제곱에 2 팩토리얼.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테일러 전개. 혹은 어떤 것은 이를 여기 이것에 의해서 정의를 하게 돼요. 동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는 모르지만 얘의 무한급수로는 표시가 되겠죠. 행렬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행렬의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무한급수로 표시하면 이게 이 식의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렬로 근사식을. 근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A의 제곱, A를 구해야 되고 A 제곱을 구해야 되고 A 3승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행렬의 제곱 이런 게 하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 행렬의 곱이 형태가 이런 형태라면 이 형태의 곱을 구하기는 쉽죠. 제곱은 각각의 제곱, 삼성은 각각의 삼성, 그죠?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행렬의 모양은 어디에 의존한다 했죠? 기지의 모양에 의존한다 했죠? 기지를 어떻게 잘 잡아서 그 기지에 대해서 행렬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하기 쉽죠? 이런 행렬을 구하는
주도록 기저를 구하는 방법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게 다음 달에 할 고육감 문제예요. 다음 달에요? 예, 6월에 할 고유치 문제입니다. 그 고유치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행렬의 곱을 곱을 좀 더 계산 가능한 형태로 계산이 쉽게 계산이 쉽게 기저를 잘 잡는 거죠. 기저를 예. 잘 잡도록 하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하면 보세요. 제곱이나 거듭 제곱은 각각의 성분들이 거듭 제곱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떤 꼴이 되는가 하면 단지 2의 A, 2의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행렬의 고유치 문제를 왜 하는가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저런 기저를 찾기 위해서고 이런 미분 방정식을 원활히 풀기 위해서요. 저 끝이 저 행렬식이 아니고 뭐죠? 대일곱수 같은 그런 네. 식이 저 끝에 하나로 정리가 저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냥 아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이걸 다 한 게 결국 이걸로 된다. 더하면? 예.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것이 그 대기의 흐름에서 우리가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가도 배우는 거고 혹은 더 추상적인 공간에서 어떤 상태들이 시간에 따라 상태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고유치 문제는 두 개로 씁니다. 하나는 그때 이야기한 그 워드 투 벡터에서 아주 중요한 벡터들을 구할 때도 쓰는 거고 여기서 공간에서는 이런 값들을 주는 기저를 찾기 위해서죠. 왜 정규직교 기저가 왜 중요한가 아는 거죠. 정규직교 기저가 있으면 그 기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일반적인 행렬 계산은 어려운데 이게 2차원 있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 n차원 같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뭐 행렬 2개만 곱해도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행렬에 어떻게 우리가 행렬에 뭐 백승을 구해야 된다. 어려워요. 근데 그 행렬을 저런 대각선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저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행렬 문제 할 때 고유치만은 안 했는데 저런 형태로 즉 요 양쪽을 0으로 만들어서 더 편하게 풀도록 하는 그런 테크닉을 배우긴 했던 것 같아요. 정석을. 저는 안 배운 것 같아요. 아니, 정석에 문제로 이렇게 있었던 거. 그래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의도가 있었던 문제였네. 지금. 계획이 있었구나.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무궁무진하네요. 고맙습니다. 야, 오늘 수업 여기도록 네,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시간마다 오늘이 제일 재밌었다면 항상 찾아보고 재밌어지는 건가?